예, 저는 이제 2주간 리더십 관련돼서 강의를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리더십을 무슨 전공하거나 학문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께도 처음에 이렇게 4주를 하자,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그 정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4주간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 해줄 얘기도 없고. 그래서 저는 원래 특강 하는 마음으로 한 주만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 또 제가 경험한 것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주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2주간 하자. 그래서 2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카데믹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특강 듣는다. 그런 정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같이 또 이렇게 필요하면 대화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리더십을 누구한테 이렇게 배웠냐면,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이렇게 배운 거는 김인수 교수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교수 하셨었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카이스트에도 계셨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중요한 게 이제 조직 이론인데, 그러니까 경영학이라는 게 결국은 다 리더십과 관련된 거죠. 경영학의 핵심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돈과 사람 어떻게 관리하냐, 돈 어떻게 관리하고 사람 어떻게 관리하냐. 그런 게 이제 핵심인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조직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론을 제대로 공부하고 오신 우리나라에서는 2분 딱 계시다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인수 교수님이셨는데, 그 김인수 교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전혀 이렇게, 그분은 사실 이게 리더십이란 말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리더십이라는 말 자체가 갖는 안 좋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좀 권력지향적이잖아요. 리더십 그러면 지도자, 윗사람 이렇게 뭐 이렇게 군림하고 조정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따르고 돕고 섬기고 이런 개념보다는 권력을 줘서 내가 성공하고,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말 안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함의 중에 하나가 이제 권력 그리고 성공 이런 이제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잘 쓰지 않으시고. 그런데 딱 한 번 이제 리더십 강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주위에서 하도 요청을 해서 딱 12주간 코스로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운 좋게 감사하게 제일 막내로 그 40명이 이제 그 강좌에 초청이 돼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아주 굉장히 강도 높게 했어요. 한 토요일마다 4시간씩 리더십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했는데 12주간을 했어요. 레포터도 너무너무 많아요. 한 주 끝날 때마다 뭐 A4로 10페이지 정도씩 이렇게 리포트를 내야 되는 굉장히 강도 높은 이제 리더십 코스를 했는데, 저는 그 강좌를 하면서 제 인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지식을 배웠다기보다는 삶을 배운 것 같아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삶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쭉 12주간을 또 저를 반추하는 글들을 쓰고, 또 제가 그때는 현장에 있었죠.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라는 곳에 사무처장 일을 제가 보고 있는 한 조직의 이제 실무 책임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필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듣고 오면 그렇구나. 또 강의 듣고 또 제가 느끼고 한 걸 또 고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12주간 동안의 기간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기간이었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강의는 그때 했었던 강의의 그러니까 인트로덕션 같은 게, 그 초입,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저는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 12강좌의 강의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 내용이 그 리더십에 있어서 서론 같은 거예요. 근데 서론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제 아이디어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김인수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상당 부분 그분이 그 교재를 어떤 교재를 했냐면,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있죠. 스티븐 코비의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조직이론가로서 우리나라에 나온 모든 그 리더십 관련된 책을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 훑어봤대요. 거의 한 20, 30권 이상을 훑어봤는데, 좋다는 책을 대부분은 다 실제로 다 주변 잡기적인 이야기고, 아주 핵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 내용적으로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 딱 한 권이다. 그래서 그게 가지고 나오신 게 스티븐 코비의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이더라고요. 저희가 그 책을 주 교재로 하고, 그리고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또 리더십 책이 있어요. 그 책 딱 2권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 책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을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돼요. 숙제입니다. 저보고 숙제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뭐 숙제를 우선 그래서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실 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한 권만 제대로 읽으면 리더십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인이 살아가는 문제이지 이론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거의 없어요. 스티븐 코비의 원칙 중심의 리더십. 여러분 스티븐 코비의 원칙 중심의 리더십 책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꼭 읽으시면 정말 이해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원래 스티븐 코비 유명한 책이 뭐 있죠? 여러분 아시는 책 있죠? 베스트셀러이죠. 스티븐 코비가 지금 굉장히 유명한 책.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기억하시죠? 많이 봤죠? 돌아다니는 거?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원칙 중심의 리더십은 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책의 2부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 개인적인 어떤 삶에 관련된 일이라면 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은 개인과 가정과 자기 조직 그리고 국가 이런 전반적인 것 속에서 리더십의 역할, 포지션 또 자기의 어떤 위치 또 행할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이걸 스티븐 코비의 성공 이 세븐 헤빗인데 그러니까 7가지 태도인데 이거를 번역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고 권력 그러니까 리더십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공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성공. 그리고 권력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쭉 같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리더십의 본질은 성공이나 권력에 있지 않아요. 그건 근데 그 세븐 헤비션 책에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이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이 책도 읽을 수 있으면 너무 더 좋겠어요. 원칙 중심의 리더라는 책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훨씬 더 됩니다. 그래서 2주 후에 A4로 한 2장 정도 이렇게 소감 A4 2장이면 크게 2장 넘어가면 안 돼요. 이내로. 한 장도 괜찮습니다. 한 장은 넘어야겠죠? 한 장 내지는 2장 정도로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읽은 소감을 써서 가져와 주시면 이게 600페이지 됩니다. 만만치 않을 책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멀리서 오가면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요. 책을 못 읽을 것 같죠. 읽은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제 다른 또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책을 맘먹고 읽으면 한 2, 3일이 하룻밤이면 한 100페이지 가량을 읽거든요. 하루에. 맘먹고 읽으면. 근데 또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읽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600페이지 읽으려면 사실은 한 달 정도는 걸려요. 그러니까 한 2, 300페이지 정도 읽는다고 보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 챕터별로 되어 있는데 주요한 것들을 이렇게 쭉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소감을 쓰시면 한 페이지 내지 2페이지 정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잘 남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론에 뭐라고 썼냐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 주는 것이다.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남들이. 그러니까 리더를 내가 리더다 이렇게 하면 벌써 리더가 아니죠. 그죠? 내가 리더다 이렇게 하면 지가 뭐 그렇죠? 너 잘났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저 사람은 참 리더로서의 자질도 있고 기본이 있고 실제로 실력도 있다 라고 저 사람은 정말 리더야 라고 인정을 받는 리더가 진짜 리더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리더가 내가 리더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시작을 하면 오늘 저랑 대화할 때 전혀 코드가 안 맞습니다. 내가 리더니까 리더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내가 리더로서 그냥 주위 사람들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려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런 관점인 겁니다. 자, 거기 10가지 자기점검 체크가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5점부터 1점까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주도적이 아니라 대응적이다. 항상 그렇다 1점이겠죠? 그러니까 약간 주도적이 강하면 5점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강의 안에 있어요. 강의 안에. 예. 강의 안 뒤에 있는 것 같으네요. 네.
예, 한번 체크를 해보실래요? 자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여기 나온 10가지가 리더의 어떤 자질이나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잘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절충.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타협하는 거죠. 예, 약간, 예. 이길 수 없다 생각하면 그냥 조금 이렇게 양보하고 좀 이렇게 절충하고 이렇게 좀 타협하고 이런 거죠. 자, 어떠세요? 점수가 좀 나왔어요? 예. 한 30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30, 아직 조금 더 시간 드릴까요? 왜?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조금 나왔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점수 잘 받아서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한번 봅시다. 30점 이하이신 분들도 계시죠? 네. 한 3분 계신 것 같아요. 이상인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나온 10가지의 그 내용이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인데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주도적이냐 대응적이냐. 사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주도적이 되라라는 거예요. 주도적이 되라. 그러니까 대응적이 되고 시키는 것하고 기다렸다가 주어지는 거 하고 이렇게 되면 성실하거나 누구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해야 될 거가 뭔가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찾아서 하는 거. 이게 이제 주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질 중에 우리도 뭐 마찬가지예요. 주위에서 야, 저 사람 참 리더십이 좋다. 괜찮다. 적극적인 사람이죠. 주도적인 사람이죠. 그냥 시키는 거 하고 이렇게 시키는 것도 간신히 하고 시키는 것도 불만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리더가 되기 어렵죠. 그죠? 인정받기가 어렵죠. 옆에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 이게 자기 이제 아이덴티티, 자존감에 대한 건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이 또라이 같은 놈, 이 바보 멍청이. 나는 그래. 내가 하면 그렇지 뭐.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의심하는데 내 능력의 그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내 능력, 내가 난 이만큼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잘 분석하고 이해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자존감, 뭐 이런 자기 비하 이렇게 가면 어렵죠. 책임 전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더의 중요한 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특히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여러분, 저는 군 생활을 6년 했는데요. 군대 조직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그 중에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책임 전가예요. 군대에서는요, 군 생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어떤 일이 나한테 들어오면, 이거를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 밑에 사람한테 넘기는 것도 책임 전가고 내 윗사람한테 넘기는 것도 책임 전가. 누가 책임을 빨리 전가하느냐가 살아남는 길이다. 이렇게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책임 전가한다는 건 근데 좋은 리더가 되기 어려워요. 근데 진짜 좋은 사람들 보면요. 책임을 자기가 져요. 자기가 지고.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그게 유리하죠. 또 이제 목표의식.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죠.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거죠.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부터 먼저 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세요? 급한 일부터 먼저. 우리 급한 일부터 먼저 하게 되면 이게 대응적이 되는 거예요. 주도적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 관리하고 우선순위 같은 거 배울 때 얘기할 텐데 중요한 일부터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일주일 동안에 뭐 책도 읽어야 되고 이진호 강사님이 와갖고 숙제도 냈고 또 뭐도 해야 되고 집에서도 일이 있고 그렇죠? 학교에서도 있고 내가 있는 친구하고도 우리는 늘 끊임없이 일이 있어요. 10가지, 5가지 일이 있어요. 이 중에 나는 뭘부터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선택인데 그때 뭘 선택할 건가. 중요한 일부터 선택한 중요한 일부터. 급한 일부터 처리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발등에 불만 끄고 가면 나중에 굉장히 공고해져요.
몇 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엉뚱한 길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도 있어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비전이나 이렇게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급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중요한 일인 건 뭐냐면 내 비전에 비춰 어떤 게 더 중요한 일인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할 겁니다. 모든 일을 승패의 관계로 이게 또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끝나면 내가 이겼다 졌다. 내가 손해다 불리하다. 손해다 이익이다. 저 사람한테 보다 내가 더 이익을 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리더가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승승, 윈윈. 저 사람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하고. 어떤 것을 선택했어요? 혹은 어떤 일을 했어요? 그 결과가 나도 이루었고 저 사람도 이루었나? 그러면 우리가 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잘못했고 내가 잘 됐다? 내가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네, 경쟁자는 될 수 있어요. 경쟁자.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러니까 승승의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그 다음에 경청하기보다 자신을 이해시키려 한다. 리더의 중요한 특징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면요. 사실은 내가 그 뜻이 아니고 당신이 나를 오해하는데 내 말은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뭔가를 이해시키려고 하면 그래서 자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어려운 거예요. 들어주는 쪽이 더 훨씬 좋습니다. 그러냐. 그렇군. 나는 이길 수 없는 경우 절충한다. 절충하고 타협하는 것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끈기가 없으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어도 자기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개선을 뒤로 미룬다. 변화하고 좀 비슷하죠. 자기 자신의 개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 자기 외모도 그렇고요, 성격도 그렇고요, 자기 실력도 그렇고요, 어떤 성품도 그렇고요. 다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가꾸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그렇지 이렇게 돼서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리더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 쭉 해나가도록 하고요. 일반적 얘기를 좀 해보죠. 리더는 이런 거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적 정의.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리더는 자신이 가는 길을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와 함께 가는 사람이다. 예, 굉장히 좋은 정의죠. 그죠? 자기가 가는 길을 알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가면 돈키호테죠. 동료들 같이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이게 굉장히 좋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 유형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권위적인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누기도 하고. 제가 오늘 나눠놓은 거는 이렇게 강압적 리더십, 실리적 리더십, 원칙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그럼 강압적 리더십은 언뜻 이해가 되죠? 네. 그냥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군대 스타일인 거예요. 저는 이제 군생활 제가 6년 했다 했는데 군대는 책임 전가와 그리고 이 강압이에요. 그러니까 통제 기제 자체가 계급이고 그리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별로 없죠. 안 따르면 벌. 그러니까 벌을 받는 게 두려우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대개의 경우는. 그러니까 강압적 리더십의 스타일은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너 이거 하면 이렇게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벌을 주는 거죠. 그리고 강압적 리더십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갖는 괴로움이 굉장히 큽니다. 매로 다스리는 거죠. 모든 걸. 효과는 빠르죠. 그러나 그 부작용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조직도 그렇고,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조직이라는 이렇게 큰 틀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인간 관계에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늘 강압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굉장히 피곤하죠. 그 사람에게, 받을 만한 게 있을 때는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직장에서는 강압적 리더십이 가능해요. 왜냐면, 월급을 주니까 그거 안 받으면 내가 생계가 곤란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는 강압적으로 하면 아유 너 혼자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실리적 리더십은 그거 비슷합니다. 실리적인 것은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예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러니까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계약 관계로. 리더십 자체가 뭘 해주니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해달라 이러는 거죠. 자발적으로 따르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원칙 중심의 리더십, 제가 오늘 뭐 이야기하는 게 원칙 중심의 리더십 대부분일 텐데요. 아주 핵심이란 겁니다.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강압이나 혹은
이해관계나 이런 실리나 이런 것으로 하도록 하거나 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스스로 이렇게 좋아지도록 하고 또 뭐 부모 자식 관계면 부모님을 이렇게 스스로 잘 따르게 하고 또 상하 관계면 부하가 윗사람을 잘 따르고 이렇게 될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 좀 해보죠. 노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자의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하가 존경하는 리더는 사악한 리더요. 부하가 존경하는 리더는 괜찮은 리더요. 부하가 자기들이 다 했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리더는 훌륭한 리더다. 예, 비슷한 얘기죠. 일단 부하가 경멸하면 사악한 리더죠. 악한 리더죠. 리더는 리더지만 존경하는 리더 괜찮죠? 참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교수님이 너무너무 훌륭해. 뭐 너무 아는 게 많아. 그냥 강의하고 존경은 하죠. 괜찮죠. 우리 사장님 너무 멋있어. 어쩜 그렇게 성견지명이 있고 무슨 프로젝트에 성공하면 우리 사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존경할 만하죠. 괜찮죠. 그런데 진짜 훌륭한 리더는 어떤 리더냐면 어떤 일이 다 끝나면 부하들이 야 이거 뭐 우리가 다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구성원들이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심지어는 어떨 때는 리더에게 지가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아요. 네. 리더가 그걸 견딜 수 있으면 오브코스. 내가 뭘 했어. 니네가 다 했지. 실제로 당신이 뭘 했어. 그것도 좋은 리더일 수 있어요. 좋은 리더, 훌륭한 리더는 스스로 했다고 만들고. 그건 이제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사실은. 그 밑에 이제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한 정의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하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지, 보다 건강하고 유명해지며 자유로워지는지, 보다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그리고 부하들 스스로 섬기는 리더로 성장해 가는지를 분석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패러다임을 바꾸죠. 그러니까 리더라는 게 어떻게 잘 조정하고 어떻게 성과를 내고 같이 해서 어떤 일정한 성과를 냈는지 혹은 어떤 사람이 실력이 어떻게 됐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런 것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부하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 갔는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있는가 보다 건강하고 현명해졌는가 더 이렇게 지적으로나 더 성숙해졌는가 자유로워졌는가 이 자유로웠다는 말이 참 좋죠. 굉장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딱 나타나면 불안하고 저 사람이 뭘 시킬까 즉각 반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편하고 그게 너무 중요하죠. 보다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늘 리더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그러니까 결정을 못해요. 결국 와서 또 물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정은 리더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전혀 조직이나 단체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하들 스스로 섬기는 리더로 성장해 가는지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 뭐 그런저런 얘기들 이제 쭉 해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십시오. 미국 국방성에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리더십의 요인이 뭔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성이라는 데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군대 얘기했지만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리더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대장은 한 20명 정도 되는 소대원을 하는 거고 중대장은 한 100여 명 되는 그런 거거든요. 대대장은 뭐 한 400명, 연대장 그러면 한 2,000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단장은 2만 명. 이 사람들을 조직하고 뭐 이렇게 구성하고 해야 되는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성에서 장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리더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냐면 세계상에서 가장 뛰어났다는 리더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요. A, B, C, D 이렇게 이런 사람들 쭉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해서 조사를 해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은 뭔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나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 뭐 이런 거 다 조사하는 가정 환경은 어땠나 친구 관계는 어떠나 어떤 교육을 받았나 학력은 어떤가 어디 사나 뭐 등등등등등들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막 점수를 매기고 유형을 분리하고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근데 뭘 찾고 싶었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리더가 태어나는가, 리더는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는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태어나면 그런 유형에 맞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투자하는 게 훨씬 돈도 덜 들고 빠르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비용이 더 덜 들까? 태어나는가, 보온하는가, 혹은 만들어지는가? 아, 그렇지 않다.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메이드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류해보면 나오겠죠? 결론이 어떻게 쓸까요? 결과는 돈을 무지하게 들였어요. 몇 년간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리더는 태어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결론은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만들어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리본한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 우리 여기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꼭 성경에서 거듭난다 이런 말하고 비슷하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날 때부터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걸 뭐 교회에서는 은사라 그래요. 은사. 날 때부터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잘 안 보이죠? 바꿔볼까요? 뒤에까지 들립니까? 제가 마이크 없이 얘기해도 들리죠? 경영학에서는 이런 틀을 많이 써요. 이렇게 이 2x2 박스인데요. 자, 이제 이걸 이제 자질이라고 합시다. 자질. 이게 자질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죠?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훈련. 훈련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걸 이제 훈련해 가는 거예요. 자기를. 끊임없이 훈련해 가는 건데,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C라는 사람이 있고, D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 이 도표 이렇게 보면 돼요. 보기 쉽게, 말하기 쉽게 이렇게 합시다. 이쪽이 점점 많은 거예요. 점점 크고, 이쪽이 점점 훈련을 더 많이 받은 사람, 이쪽은 자질이 뛰어난 사람. A라는 사람은 자질도 굉장히 갖고 태어났고, 훈련도 굉장히 잘 된 사람인 거죠. 그죠? 이런 사람이 있고, 자질은 별로 없지만 훈련이 많이 된 사람. B죠. C는 어떨까요? 자질은 많은데 훈련은 안 돼 있는 사람. 그죠? 여기는 자질도 별로 없고 훈련도 안 돼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가장 좋은 리더가 될까요? 뭐 너무 뻔하죠? 그죠? 뭘 것 같아요? A죠. 자,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가장 나쁜 리더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 B라고 생각하시는 거. C. 네, C도 계시고요. D. D는 없습니까? 네. 왜 C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오셔서 아직 전체. 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죠? 네. 왜 C라고 생각하세요? 자질만 믿고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 네. 교만. 뭐 근데 그 사람이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나쁠까요? 자칫하면 교만해지지 않을까. 네. 교만해져서? 그러지 않을까. 아니고 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교만해져서 뭐 자기 혼자 교만해지고 뭐 혼자 뭐 조금 이게 뭐 크게 뭐 미치는 영향은 없죠. 문제는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자질이 많다는 것은 이 사람이 튄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했어요? 영향이 커요. 영향이 큽니다. 이 자질이 많은 사람은.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은 보세요. 훈련도 안 받고 자질도 좀 없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자질도 별로 없는데 훈련도 별로 안 돼 있다. 그럼 이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어디냐면 자기 집 정도예요. 동생 뭐 한 대 줘 패고 말 안 듣는다고 막
칼 갈구고 지나가는 똥개 한번 걷어차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 크게 뭐 손해나게 할 게 별로 없죠.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굉장히 큰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나쁘지 않아요. 네,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면 자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면 미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이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인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교만하고 자기 인생 힘들게 살고 이거는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남한테 피해. 문제는 이 사람은 자질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나서죠. 여러분 이 자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질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서 뭐 자질이 중요하냐? 천재는 뭐 1%의 뭐와 99%의 노력으로 된다는데 이러면서 근데 한번 생각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는 성악가가 돼야겠다. 그리고 막 연습을 막 피나게 하면 내가 못 될 게 뭐 있어. 열심히 하면 다 되지. 이러면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서 막 해요. 그런다고 해서 조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자질은 조수미는요 그냥 날 때부터 절대 음감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크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음감이 있고 거기에 노력이 더해진 거예요. 여러분 다 개인마다 다 이 기질이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음악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체육적 기질. 음악은 너무 잘하는데 운동을 완전히 꽝인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안 돼요. 노래는 잘하는데 춤은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 있어요. 이게 자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빨리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성 검사도 받고 뭐 이렇게 기질 테스트도 받고 이러잖아요. 이런 게 그냥 우습게 에이 뭐 그게 뭐 물론 참고사항에 바뀔 수도 있고 변화될 수 있어요. 뭘로요? 훈련으로. 훈련으로 보완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빨리 캐치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질이 없는 것은 포기하나?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보완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적어도 조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어제 노래 하나 부르라 그러면 그래도 완전 박치로 뭐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음치면 할 수 없겠죠. 그래도 또 노력하면 그래도 듣기에 너무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또 부를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하는 건 자기 또 노력이에요. 그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내가 나한테 너무 안 되는 부분을 빨리 포기하지 말고 그건 또 조금 보완해야 돼요. 이렇게. 보완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자질 훈련. 자 그럼 제일 좋은 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어때요? B. 자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가면 굉장히 좋은 리더가 될 수는 없어도 정말 괜찮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국가적으로나 어떤 기업적으로 굉장히 큰 일은 하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가 꼭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정말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하고 미치는 영향이 조금 좁더라도 내가 우리 집에서만 있다 할지라도 집에서 동생 잘 대해주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강아지 밥 잘 주고 그러면 집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겠어요. 맨날 절 패고 싸우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 훈련 받는다는 것은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남도 즐겁고 그런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리더는 본하는 게 아니고 또 메이드 하는 것도 아니고 본하기도 하고 메이드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합쳐서 리본하는 거예요. 자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훈련받지 않으면 굉장히 사악하고 악한 리더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훈련이 잘 됐. 그래서 결국은 훈련을 잘 받는 게 중요해요. 미국 방송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질로 놓고 훈련 프로그램 잘 만들자. 그래서 좋은 사람 만들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진정한 리더십은 진정한 팔로우에 출발한다.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무슨 얘기했냐면 리더를 권력이나 이렇게 성공이나 윗사람이 지배하는 거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오늘 전혀 아무것도 못 배우고 가는 겁니다. 팔로우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리더, 우리 모두는 다 리더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리더예요. 적어도
내 동생한테는 내가 리더일 수 있잖아요. 내 친구 누구에게 내가 리더일 수 있어요. 근데 또 동시에 우리 모두는 다 팔로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건 좋은 팔로우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기는 한 번도 다른 사람 말에 순종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조직이나 단체나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 놓고 자기가 리더가 돼서는 왜 너네는 안 그러냐 이렇게 해봐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건 좋은 팔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리더 또 좋은 팔로우 동시에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몇 가지 얘기들을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죠. 여기 제가 지도와 나침판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제가 거기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 리더십은 기술이 아니라 영향력이다. 여러분, 이게 이 개념을 여러분 오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향력. 여러분, 리더십은, 지도력은 기술이 아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포지션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고 뭔가 조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향력을 누가 미치고 있는가? 이거예요.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도 있고 나쁜 영향력도 있겠죠?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영향력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강의 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이렇게 그룹핑이 돼서 몇 주간 동안 이제 또 강의도 하고 하겠죠? 이 안에서 반장을 뽑아서 반장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나쁜 영향을 또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리더예요. 그 두 사람이 리더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반장의 역할은 나쁜 리더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영향을 좀 줄이도록 하는 게 반장의 역할이에요. 반장의 역할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분위기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반장의 역할이에요. 반장 그거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아주 나쁜 영향을 잘 미치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밥도 사주고 야 좀 참어라 그냥 같이 해보자 또 말을 좀 긍정적으로 하자 이렇게 잘 달래면 아주 분위기 좋아져요. 자, 분위기 좋아집니다. 자, 예전에는 이걸 영향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술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왜 위대하고 중요하냐면요. 스티븐 코비가 이 리더십에 대한 이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도 원래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신학자인데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를 실제로 우리 일상화시킨 사람이 스티븐 코비입니다. 여러분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뭐냐? 패러다임. 쉽게 이렇게 설명해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지하철에요. 거기 여러 가지 애들이 나오는데 패러다임이란 지하철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남자가 고개를 팍 숙이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 꼬맹이 둘이 전철을 막 해집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근데 이 아빠는 애들을 이렇게 달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전철을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요. 막 처음에는 막 짜증이 나고 야 얘들아 여기 좀 앉아봐라 이렇게 좀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떤 아줌마 한 분이 화를 냈어요. 이제 아저씨 좀 애들 좀 단속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또 하면 우리 또 다 또 이렇게 용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맞아요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이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때 고개를 들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군요. 제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이들을 못 봤어요. 제가 사실은 제 아내가 엊그저께 죽었는데 지금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잊으면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그 순간이요. 그 열차, 전철 안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 바뀐 거예요. 그동안은 그 꼬맹이들이 저런 못된 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떠들여 저 아저씨는 막 이랬다가 갑자기 치근한 거야. 저 불쌍한 놈들. 저 아저씨 어떻게 쟤네들이 자기 엄마가 지금 장례를 치렀는데도 모르고 저렇게 철없이 뛰고 있으니 참 저놈들도 그러면서 야 얘들아 이리 와봐. 그래서 막 과자도 주고 달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방금 여러분한테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이게 패러다임 쉬프트입니다. 패러다임 쉬프트는 또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나요? 어떤 거는 막 컵이에요. 저거 너무 이쁜 컵인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 얼굴이에요. 네. 그런 그림들 우리 기억나죠? 패러다임 쉬프트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이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게 어느 순간 그 내용도 알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관점을 보면서 완전히 다르게.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십을 기술로 봤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 군주론 같은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군주가 백성들을 조작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조직을 움직일 것인가. 이게 이제 기술이에요. 기술. 여러분, 가장 유명한 책 중에 리더십 관련 유명한 책 중에요. 최근에 리더십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전에는 뭐라고 하면 처세술이라고. 처세술. 처세술이라는 말 들어봤죠? 가장 유명한 책이 뭐예요? 카네기 처세술이에요. 카네기. 그래서 이 기업 리더십 교육할 때 카네기 그 교육센터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교육 한번 2박 4일 받으려면요. 300만 원, 400만 원 줘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별게 아니에요. 저도 그 교육센터가 주관하는 교육에 저도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용이 별게 없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난폭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해라.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해라. 어떤 사람한테는 어떻게. 그러니까 카멜레온 같이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잘 대해서 결국 자기가 목적하는 목적을 이루어내도록 하는 그 기술을 가르치는 그게 처세죠. 처세.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게 맞는 것 같죠. 그죠?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바꾼 게, 이 패러다임을 바꾼 게 스티븐 콥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처세술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도와 같은 거다. 지도. 여러분, 지도. 저는 군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군대에서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이 독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도를 가지고 어떤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 및 탈출이라는 이 아주 군대에서는 전문 용어예요. 한 3, 4일 동안을 소대원들을 뭐 이렇게 팀을 나눠 가지고 그냥 산에다 풀어놔요. 지도 한 장 주고 그리고 조금 쌀 정도 쌀 주고 며칠까지 어느 목적지로 도착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제 하사관 출신인데 중사로 제대했는데 소대장들이 이제 막 장교 교육을 받고 처음 소위로 와서 그 훈련을 하면요 아주 의욕이 충천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을 데리고 지도를 보면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저쯤 되거나 병장쯤 된 사람들은요 그래 안 해요. 왜냐면 우리는 알아요. 이 지도가 대부분 틀리다는 거를. 안정감이 중요해요. 안정감이 없으면 이 세 가지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안정감이 뭐냐면요. 내가 본이 되고, 그죠? 감정을, 계좌를 만들어가고 구체적으로 행사하려면 나 스스로가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안정감은요,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안정감은 그 밑에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쓴 말을 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자한 연애자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환경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도 그렇고 충분히 사랑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가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가. 가족 관계 안에서 충분히 사랑을 못 받으면요. 안정감이 떨어져요. 굉장히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공포감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챙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터예요. 일터.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터나 혹은 동료 간에서 자기가 리더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부하나 혹은 같이 하는 사람을 충분히 인정하고 사랑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일터나 가족 속에서 이런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신앙을 가지면 완전히 그 사랑을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회복해요.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저희 가정은 완전히 안정감과는 정반대인 가정이었어요. 늘 괴롭죠. 일터도 늘 군생활 제가 6년 했는데 아주 팍팍했어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안정감을 찾는 게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 안에 안정감이 내가 사랑받지 못해 부족하다 그러면 결혼해서 남편 부부가 서로 충분히 사랑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특히 남자들 이게 좀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게 너무 부족한데요. 그래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 감정 계좌에도 중요하고 표현에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안정감은요, 중요한 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것을 부딪히면 내가 변하겠죠? 예. 이 안정감을 갖는데 또 중요한 게 역량인데요. 역량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죠. 예. 역량이 너무 중요해요.
자기 역량이 있는가, 이게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얘기는 뒤에서 합니다. 자, 이제 영향력이다라는 말 지금 이해가 됐어요? 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가봅시다. 그럼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아까 뭐 제가 세 가지 요소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녹색이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가면 속에서. 이게 잘 나오네요. 자, 영향력은 아까 세 가지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영향력은 신뢰다. 결국은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영향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영향력을 행사한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다른 말도 사실은 신뢰입니다. 신뢰의 극한이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뭐 연애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친하다. 친한 곳에서 신뢰가 깊어지면 그게 사랑이 돼요. 신뢰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져요. 네, 정말이에요. 이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신뢰는 어디서 나오는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개념을 또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신뢰는 성품 플러스 역량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강의들을 하다 보면 이 성품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품 좋으면. 또 어떤 경우는 역량만 강조해요. 역량이 뭐냐면 능력이에요. 이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역량은 전문성이고 능력이다. 신뢰를 하려면 성품과 역량이,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보죠. 여기 뭐 이제 기독교인들이고 아닌 사람들인데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뭐 신앙인들은 하여간 신앙인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죽고 못 사는 척을 하죠. 또 그런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병원에 의사가 두 분이 있어요. 양쪽에. 한쪽은 임마누엘 병원이에요. 이 의사 선생님은 수술할 때마다 여러분 크리스찬 의사들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진료는 의사가 하고 치료는 하나님이 한다.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요. 저희 교회 집사님도 여기 아주대 의사 교수님도 두 분 계신데 그냥 수술해보고 뭐 해보면 안 돼요. 정말요. 치료는 인간이 하는 게 진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임마누엘 병원이라고 뭐 수술할 때 기도하고 뭐 가면 뭐 그래요. 또 한 병원은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실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이분은 신앙도 좋고 막 굉장히 그런데 실력이 조금 떨어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여러분 어느 병원을 가시겠어요? 실력 좋은 데 가시겠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이게 역량의 중요성이에요. 성품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실력 좋은 병원은 거래 관계는 되지만 신뢰가 생기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 성품도 또 너무 중요해요. 이게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품도 좋고 의사를 딱 만났는데 격려도 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또 실력도 좋고 그 병원에 단골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품과 역량은 함께 가야 된다. 제가 엊그저께 저희 아이 유치원 거기는 엄마 참여 수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고쳐주고 왔어요. 부모 참여 수업이라고 하시라고. 제가 이제 아빠로 갔는데 엄마라 그래서 아주 이제 그 유치원이 인식이 좀 부족해서 부모 참여 수업으로 하면 좋겠다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거기서 그 유치원은 뭘 하냐면 성품 교육을 해요. 12가지 성품. 좋은 나무 성품 학교라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목사님이신데 그 교육학 박사이신 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좋은 성품들 12가지를 뽑아가지고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육 커리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마다 그게 아주 성품이에요. 굉장히 인기 좋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좋은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성품만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것도 좀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이 전문성 역량이 또 너무 중요해요. 근데 카네기 교육센터 이런 데 가면 역량을 중심으로 가르쳐요. 역량. 자, 그러면 신뢰는 성품 플러스 역량인데 그럼 두 개를 한번 분해해보세요. 성품은 뭘까요? 성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성품의 세 가지 특징은 첫째는 성실,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성숙도, 그죠? 성숙. 세 번째는 풍요의 심리.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인정받는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한 훈련의 내용이에요. 네.
성품과 역량을 우리가 훈련하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좋은 리더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돼서 탁 이렇게 군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면, 여러분을 보면 참 좋은 리더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게 첫째는 성품인데 성실, 성숙, 풍요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성품은 성택이다 이렇게 돼 있죠. 성품은 선택이다. 여러분 성품을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게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어요. 조금 불편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좋은 성품을 선택한다는 건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들어 젓갈 장수 할머니 예를 들어 이거 다 선택인데요. 젓갈 장수 할머니라는 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대학에다가 기부를 했잖아요. 그거는 선택이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선택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분한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참 좋은 분이다. 여러분 콜린 파월이라는 분 아시죠? 콜린 파월은 미국의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국무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합참의장도 했어요. 이분에 대한 중요한 일화들이 있어요. 이분은 할렘가 출신이에요. 그분은 그 할렘가에서 미국의 할렘가 아주 굉장히 빈민한 곳이죠. 흑인들이 많이 살고 거기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성공한 리더가 됐으니까 거기 와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그 강의록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할렘가에 있는 모든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뭘 하냐면 이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분 다 일을 해야 돼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할렘가 옆에 코카콜라 회사가 큰 회사가 있는데요. 주당 1달러 혹은 2달러 이런 식으로 주급을 받으면서 일을 해요. 학생들이. 자기도 이제 그 코카콜라 회사에서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가지가 뭘 시키냐면 바닥을 닦는 일을 시켜요. 바닥을. 애들이 이제 쫙 앉아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닦는 거예요. 이렇게. 막 대걸레질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감독자가 볼 때만 하는 거예요.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안 보면 안 해요. 근데 콜린 파월이 안 볼 때도 막 하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놀려요. 야, 파월, 너 미쳤냐? 왜 그렇게 해? 멍청하게. 어차피 그래봐야 똑같은데 1달러인데. 하루에 1달러. 어차피 1달러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상관없이 않고 열심히 해요. 감독은 나를 보지 않지만 콜린 파월 얘기가 두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 첫째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1달러를 받고 이 일을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그것에 충실한 거예요. 자기 원칙에. 나중에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카콜라에서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일주일이 지나면 아이들이 이제 더 영악해진다는 걸 알겠죠? 일주일이 지나면 다 해고해요. 왜냐하면 또 들어올 아이들은 있으니까. 그 정신 차리고 한 몇 개월 지나면 다시 들어오면 되니까. 일주일간만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감독관이 콜린 파월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지만. 파월 한 명만 해고 안 당하고 다 해고해요. 그리고 파월은 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게 선택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거 하지도 않아요. 파월은 그렇게 한 자리 한 자리 올라갔다. 고등학교에서 이제 강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할렘가에 살고 있고 우리가 흑인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곳에 있지만 앞으로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내용이. 한 번은 제가 광주에 무슨 강의가 있어서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 광주 공항이 되게 썰렁해요. 거기가 그 공항들이 요즘 그래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매점에서 제가 그 강의하러 가기 전에 음료수를 하나 좀 이제 긴장된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굉장히 좀 긴장감이 높아져요. 그다음에 강의 끝나면 이제 살았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죠. 매점에 가가지고 이제 음료수를 하나 샀는데 그 주인이 사람 별로 없는데 저거 주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매점에 사람도 별로 없고 하루 종일 앉아서 그 껌 팔고 이렇게 신문지 팔고 하는 분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겠어요. 자기를 비관하면 얼마나 비관해요. 내 인생 왜 이러나. 우울한가. 오늘 내가 얼마 버나. 이렇게 생각하고 음료수 사면 한마디 할 필요 있겠어요. 그냥 돈 받고 주는 건데 500원짜리 샀으니까 500원짜리 주는 건데. 근데 태도가 다른 거예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전염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매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다른 거고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을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됐잖아요. 그죠?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선택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성품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성실이다. 성실. 성실은 뭘까요? 여러분 성실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봅시다. 여러분 성실하다.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아까 이제 파월도 굉장히 성실했잖아요. 그죠? 성실하다. 뭐 부지런하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거를 코비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약속 플러스 책임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약속한 걸 책임지는 게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지 않은 친구들하고 친구해보면요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이게 대수롭게 생각하는 게 약속한 거를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게 이 약속 책임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자기 자신한테부터 시작돼요. 예를 들어 아침에 내가 8시에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처음에 8시는 좀 늦네요. 그죠? 7시에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약속. 맨날 눈만 뜨면 8시니까. 그래서 작심을 해요. 그런데 다음날 딱 일어나 보면 7시 한 50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다. 이게. 몇 번 해보면 작심삼일이 돼요. 에이, 관둬야지. 내가 그렇지 뭐. 나 같은 놈이. 자기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안 지키면 자존감이 추락합니다. 자존감이 추락해요. 이 자존감이 추락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존감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자기한테뿐 아니라 타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약속, 국가 간의 약속, 공동체에 지키는 약속은 왜 이런 조직에 그게 룰이에요. 룰이고 법이고 이런 약속과의 책임을 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리더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비리와 부정부패를 감옥을 가는 순간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닌 거예요.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약속한 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내일부터 나는 7시 40분에 일어나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되도 않게 막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성품이 좋은가? 첫 번째 체크할 건 내가 성실한가? 내가 성실한가? 내가 약속한 걸 잘 책임지려고 하는가? 그리고 내가 약속한 걸 책임 못 지면 빨리 사과하고 인정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잘 못했네요. 이렇게 해야지. 핑계대거나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까 얘기했죠? 전혀 좋은 리더가 되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요. 성숙이죠. 여러분 성숙을 분석해보면요. 두 가지예요. 성숙하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성숙하다. 참 성숙하다. 이게 이제 좋은 성품이 있다 이런 말 같은 말인데 그 중에 좋은 요소,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용기예요. 용기. 여러분 용기가 없는 성숙한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될 때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를 보더라도 혹은 조금 위험하더라도 합시다. 해봅시다. 이렇게 딱 단기적. 대개의 용기는 단기적으로 내려야 돼요.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용기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단기적으로 용기를 딱 내야 될 때 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 두 번째는요. 용기만 막 내고 두 번째는 이게 없으면 잘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벌어져요. 뭐예요 그게? 배려예요. 여러분 배려. 여러분 배려가 또 너무 중요해요. 특히 조직 안에서는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처지가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그걸 배려해야 돼요. 어떤 것을 딱 결정했어요. 리더가 혹은 우리가 같이 결정했는데 그래서 다 따라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건 좀 장기적이에요. 배려는. 그 사람의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 상황을 배려해 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 사람을 장기적으로 볼 때 그의 성품과 여러 가지 역량과 상황과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배려해 줘야겠다. 여러분 이게 조직을 위한 임파워먼트에도 관여가 되는데요. 임파워먼트는 뭐냐면 위임이에요. 위임. 이 리더에게 중요한 건 위임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강압적 리더십은 결제를 다 자기가 해요. 요즘 조직 구조는 어떻게 돼가냐면요. 옛날에는 탑다운 방식이에요. 회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부장, 뭐 실장, 과장, 말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단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면 이렇게 결제받고 또 결제받고 또 결제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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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중간에 있는 상무나 뭐 이사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는 일 없이 맨날 결제만 하고 있어요. 사장님한테 보고할 것만. 이게 굉장히 경직된 조직고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다 요즘 어떻게 하냐면 다 팀제로 바꿔요. 팀제. 팀제로 바꿔서 팀.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한두 명만 놓고 거의 대부분 다이렉트로 가요. 거의 대부분 다이렉트로 가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요. 이 사람이 다 모든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위임한 거예요. 위임. 팀장들한테 싹 다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 아시겠어요? 결정적인 것만 같이 하고 조직의 비전과 내용을 공유하고 나머지는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와 배려가 필요해요. 이게 보통 용기와 배려가 잘못하면 말아먹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강압적 리더로 갈 수밖에 없고 불안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죠. 성숙하고 배려하는 것. 성숙, 용기를 갖고 배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뭔가 결단 못하는 게 있어요? 결단 못하는 게 있습니까? 이거 용기가 필요한 게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주위를 돌아보세요. 내가 배려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세 번째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갑시다. 풍요의 심리. 이건 또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 그 광주에 있었던 매점 아줌마. 굉장히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렇죠? 빈곤의 심리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풍요한 것. 있는 것을 자족하면서 할 수 있다. 아,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풍요한 심리를 갖지 않으면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풍성한 삶을, 풍성한 삶.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빈곤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빈곤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빈곤한 거는.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빈곤해져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 스스로. 이거를 그러면 내가 풍요하지 않은데 어떻게 풍요한 마음을 가져요? 선택입니다. 풍요한 마음을 가지면 돼요. 갖기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부터 나는 풍요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아, 그럴 수도 있죠. 아,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죠.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다시 가봅시다. 여러분, 성품은 세 가지. 뭘 이해해도 많이 있겠죠. 성품에, 성경에도 9가지 열매가 있고요. 아까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12가지를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다, 그거를 좀 집약해보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성실. 성실은요, 약속 플러스 책임이다. 그죠? 그 다음에 성숙. 성숙은 용기와 배려이다. 그 다음에 풍요의 심리. 이런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즐거울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사람 만나면? 굉장히 이렇게 푸근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넉넉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고 역량이 중요해요. 역량. 역량은 전문성이라고 그랬어요. 전문성. 자, 여러분, 일단 역량을 어떻게 키우는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teach ability 하는 거예요. 배우려는 태도. 여러분, 이게 배우는 것, 결국은 이 전문적 역량을 갖는 건 배우려는 태도에 달려 있어요. 제가 오늘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도 많이 했죠. 그러나 한두 가지 내가 그 사람한테 배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잘 강의를 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저한테 오늘 한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저한테 달려 있지 않아요. 굉장히 책임을 전가하는 얘기죠. 그렇구나. 다행이다. 그러면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잘 배우는 방법 중에 두 가지 제가 설명해요. 첫째는 형광등 같은 방법이 있고 축지법 같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경험한 것만 믿는다. 경험한 것만 나는 믿겠다, 알겠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길에 빙판에 이거 조심해 이렇게 써 있으면 넘어져 봐야 알아요. 굳이 글로 가서 이거 위험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자기가 경험해 봐야 알아요. 이런 사람은 형광등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깜빡 팍.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면 확실하니까. 그죠? 확실하니까. 근데 오래 걸려요. 축지법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 독서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뻔한 얘기 같은데 뻔한 얘기죠.
책은요. 저도 요즘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책을 한번 써보려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책을 한 권 쓰는데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특히 학술적인 책은 더 하죠. 근데 거기에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1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한 이틀 밤새 갖고 다 읽은 다음에 별거 아니네. 딱 이러고 이 정도 얘기 나도 하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책은 이게 좀 부족하고 이건 장점 이렇게 해서 플러스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십니까? 뭐 다 전공하셨으니까 알죠. 저는 NGO를 전공했고 하는데요. 가끔 이제 나는 NGO 활동가가 되고 싶어 이렇게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서 근데 같이 NGO가 뭔가서부터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TV에서 봤는데요. 이런 정도예요. 가서 책 10권을 골라라. 이렇게 10권. 책 10권을. 어떤 책이 아무거나 골라라. 아무거나. 그러니까 NGO와 관련된 10권을 골라. 그래서 읽어. 10권쯤 읽으면요. 빠삭해져요. 다 알아요. 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내용을 대충 아는데 전문가가 하는 건 뭐냐면 길을 가르쳐줘요. 길. 내용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용은 사실 책에 다 있어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리더십 강의를 할 때 길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요리의 대가가 되고 싶어요? 요리의 대가가 되려면 먼저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요리사를 찾아가면 길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할 때 책을 읽어요. 너 꿈이 뭐니? 우리 첫째에서 축구요. 요즘 뭐 축구요 한장. 제가 축구에 관련된 책을 막 갖다 줘요. 축구가 3-4권 보고 막 자기가 프리킥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얘가 그 이론을 아니까 공차면 달라요. 정말 달라요. 축구장에 가서 이건 이렇게 차고 소용없어요. 저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책을 한 3-4권 줘요. 잡지, 만화 같은 거 이런 거. 읽기 쉬운 거 애들. 그걸 주면 얘가 아주 축구에 대해서 바삭해져 가고 와갖고 아빠 뭐 어쩌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독서는 정말 중요해요. 2가지만 생각해요. 하나는 티치어, 배우려는 태도.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있으면 배워집니다. 그 다음에 독서를 많이 해요. 관련 서적을 읽고 뭐 여러 가지 더 얘기 좀 지혜. 여러분 지혜는 결국 역량을 원칙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어요?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시간이 가서 5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칙 중심 리더의 4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개인 차원의 신뢰성, 대인관계 차원의 신뢰, 관리 차원의 인파워먼트. 인파워먼트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조직 차원에서 한방향 영역.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이제 조직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이 전략, 목표, 전략 계획 세우고 이걸 제가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5번은 다음에 하고요. 자, 숙제는 있죠? 스티븐 코비의 원칙 중심의 리더를 읽고 A4로 한 장만 합시다. 한 장. 한 장에서 2장 이러면 2장이 맥시멈이 되니까 읽고 소감을 쓰는 게 중요해요. 읽은 만큼만 쓰시면 돼요. 읽은 만큼 안에서만. 이것도 약속하고 책임이니까 만약에 다 못 읽었는데 다 읽은 것처럼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난 100페이지 읽었으면 100페이지 쓰면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읽기를 시도합시다.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라 여러분이 사도 이게 일단 두껍고 좋은 책이라 폼이 나요. 그래서 어디다 꽂아놔도 사람들이 달라 보여요. 이거 막 유식해 보이고. 그래서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 꽂아두면 굉장히 폼나는 책이라 이거는 사도 돼요. 이게 폼이 나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 제가 오늘 강의한 것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잠깐 받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나 있습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제가 좀 더 유익한 걸 좀. 지금 대한민국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면 우리 그 국내 리더십에 대한 방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스 같은 리더십이 있고 지도자 같은 리더십이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 리더십은 어느 쪽이 많습니까? 예를 들자면. 요즘은 근데 실리적 리더십이 많은 것 같아요. 실리적. 계약 관계로 가는 거. 강압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민주적이 됐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여쭤보셨으니까 목사님들 중에는 이 온유한 독재자 스타일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독재를 하는데 온유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 들어요. 근데 절대 다른 사람 들은 얘기는 안 해요. 그냥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래서 이 독재자라고 해서 강압적이라 해서 막 성격이 거칠고 다혈질적인 사람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사람은 아까 그런 것처럼 온유한데 막 가는 사람 있죠. 굉장히 위험해요. 네.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나도 양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해서 좀 합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 또 일반적으로는 실리적 리더십이죠. 계약으로 이거 줄게 이거 받고 주고받고. 근데 이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네. 상황마다 리더십이 표현은 좀 틀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학교라는 조직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이렇게 하면 올바른 리더십이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 학교라는 그런 조직에서.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경향신문인가 어느 신문에요. 그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이 여자 총장님이 그 최초로 여자 총장님이 돼서 그분의 그 인터뷰한 거가 한 면에 나오고 그다음에 한 면에 이제 우리나라 모 대학의 총장님이 이렇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장님의 얘기는 뭐냐면 학교가 기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CEO형 총장이 와서 학교도 많이 짓고 취직 많이 시키고 하여간 뭐 실력 향상시켜서 뭐 영어 공부 많이 시키고 이런 쪽을 막 강조한 거예요. 이분은요. 학교는 인성교육의 장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학교는 뭐 하는 곳인가? 학문하는 곳이고 인성교육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인데요. 사실 이것도 중요한데 학교가 뭐 하는 곳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학교가 뭐 하는 곳. 그 원칙에 충실한 게 중요해요. 원칙이 중요해요. 근데 그 원칙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력 안에 성품도 있고 역량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량이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품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구하죠. 굉장히 실리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해요. 기업적 마인드로 학교를 하거나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건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냥 크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용기 내서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